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자 구독자입니다. 갈수록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아직 20대 중후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마흔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세월 참 더덥다 싶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곤 하는데요. 이번엔 처음으로 저와 제 남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정도로 고생 꽤나 했던 인생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비하면 제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뻔했던 일이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제가 근무하던 학원 건물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학원 강사였던 것은 아니고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의 사장이었죠. 가까운 위치를 떠나서 워낙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라 학원 강사들끼리 종종 회식하러 갔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오며 가며 안면만 트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건 어느 해 연말 시즌이었어요. 학부모 상담이 몰아치던 하루였어서 혼자 야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 가시네요. 아, 네. 연말 때 학부모 상담이 많아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왜 저희 가게 잘 안 오세요? 혹시 저희 집 파스타 맛이 변한 건 아니죠? 아,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요즘 강사들끼리 일 끝나는 시간이 뒤죽박죽이다 보니 다 같이 움직일 일이 잘 없어서요. 아마 연초 때 회식 한번 하러 갈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꼭 동료분들끼리가 아니더라도 바빠서 끼니 못 챙긴 날이 있으면 혼자서도 편하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성함이나 번호를 여쭤보면 실례일까요? 수줍은 말투였지만 꽤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제 약혼 소식에 주변 동료들은 축하해. 근데 1년 만에 결혼 살짝 이른 거 아니야?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해도 되잖아. 그러게 사귀줄만 만나보면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둘 다 워낙 바빠서 그다지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 않았어? 라며 축하와 걱정이 섞인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땐 그 말에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1년이란 시간이 남편을 알아가기에 너무나도 충분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도 이미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우려가 나중에서야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때문은 아니었고 바로 남편의 가족들, 즉 예비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남편에겐 홀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워낙 가게 운영으로 바쁜 사람이다 보니 가족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본가와의 거리 자체도 멀었고 저랑 데이트하는 것도 시간을 쪼개서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접점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부를 묻는 연락이나 찾아뵙는 날이 없었을 뿐 매달 꼬박꼬박 남편에게 월급을 타가듯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걸 나중이 돼서야 알 수 있었어요. 뭐 자식이 부모한테 매달 용돈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의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니까
금액까지 솔직하게 말해줄게. 매달 엄마한테 100만 원, 동생한테 100만 원 들어가. 매달? 그것도 동생분한테까지? 그 정도면 가끔씩은 버거웠을 텐데. 지금이야 장사가 잘 되니까 괜찮긴 한데 초반엔 진짜 버거워서 미치는 줄 알았지. 땡전 한 푼 받기 어려운 집에서 자라서 혼자 근근히 돈 모아 가게 차렸는데 월 수입이 제대로 나오기 전부터 그 금액을 달라고 보챘으니까. 아, 당신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돈이 아니었구나. 어, 내가 나쁜 놈인 건진 모르겠는데 매달 집에 들어가는 돈 솔직히 아까울 때가 많아. 아마 당신이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우리 엄마 나보다 내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 그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 크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금액도 제 생각보다 훨씬 큰데다가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닌 형제한테도 그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제일 놀라웠죠. 도련님은 5년째 7급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공시를 모두 내려놓고 형 따라 사업을 하겠다고 했대요. 결국 그 긴 공시 생활 동안 생활비 겸 용돈을 대준 건 남편이었고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유라 그런지 어머님과 도련님 두 분을 실제로 뵀을 때는 생각보다 무난하고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서로서로 초면이다 보니 아무렴 더 듣기 좋은 말만 오가는 분위기니까요. 남편이 해줬던 말이 점점 눈앞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건 결혼 직후부터였는데요. 그때가 18년도쯤이에요. 그 당시가 남편 레스토랑이 제일 절정으로 바쁠 시기였는데요. 하필 거의 매니저급으로 일하던 분이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일손이 확 부족해진 상황이었어요. 마침 그때 도련님이 저희 집에 개인 일정 때문에 3일 정도 머무르고 있었고 저는 잘됐다 싶어 남편에게 도련님한테 잠깐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제 공시 공부도 안 하시고 오늘은 약속도 없다고 들었는데? 라고 물었고 남편 역시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당장 연락해보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분명 도련님한테 부탁한 내용인데 답변이 어머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그것부터 좀 놀라웠어요. 게다가 답변 내용이 며느라, 지금 큰아들이 바쁜지 전화를 안 받길래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사정을 듣긴 들었다만 암만 그래도 우리 막내 아들을 거기서 서빙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빙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딱 들어도 막내 아들 일 시키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더 얘기할 필요도 시간도 없겠다 싶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많이 황당하더라고요. 매달 형한테 100만 원씩 받아가는 동생이라면 이런 날 하루쯤은 당연히 나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겉보다 다 큰 성인이 거절을 할 줄 몰라서 엄마 입을 통해 전달했다는 것도 좀 황당했고요. 하지만 이어질 이야기에 비하면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 남편 사업은 물론이고 제 직장까지 위협이 되더라고요. 하필 남편 레스토랑은 당시에 지점 확장을 위해 큰 투자가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막심했어요. 이미 들어간 돈은 수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코로나는 가면 갈수록 더 기승만 부리니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1년을 버티고 버티다가 남편은 전 지점의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폐업 이후로 얼마 못 가 유일한 수입이었던 제 직장마저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완전히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학원이 전면 비대면화되면서 원생이 대폭적으로 줄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이 줄줄이 해고를 당했거든요.
이때 시댁의 반응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상황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머님이 하신 대답이 뭐? 그럼 앞으로도 쭉 집에 돈을 못 보탠다는 뜻이야? 아휴, 벌써 몇 달째 돈이 안 들어와서 우리 막내가 투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앞으로 쭉 못 받는다니 이를 어쩌누. 저 그 반응 듣자마자 막내 아들만 진짜 아들이고 큰아들인 남편은 무슨 남의 아들인 줄 알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껏 변변사는 직업도 없던 모자가 큰아들이 주는 돈 덕분에 편하게 먹고 놀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큰아들의 사업이 이렇게 꼬꾸라지면 모아놨던 돈이라도 뱉어내서 도와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적어도 가족이라면 말이에요. 애초에 도움을 받을 기대조차 하진 않았지만 반응이 저렇게까지 이기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뒤로 저희는 한동안 시댁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먼저 오는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인연을 끄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서로 무심히 남처럼 지냈다고 보는 수밖에요. 반대로 제 친정에서는 없는 살림에 저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보태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너무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거절했어야 할 돈이었지만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길거리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할 수 있는 배달 일과 텔레마케팅 일을 했고 각자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서 분식을 팔았죠. 남편 사업으로 인한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지 않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노점에서 판 분식의 반응이 좋았어요. 위치가 아주 좋지는 못해서 처음엔 손님이 뜨문뜨문 왔었는데요. 노점에도 입소문이라는 게 있는 건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는 각자 하던 배달 일과 텔레마케팅 일을 접고 노점만 해야 되겠다 판단했을 만큼요.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남편 음식 맛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든 길거리 노점이든 어디서든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때쯤 불청객은 아주 귀신같이 찾아오더군요.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잠깐 부족한 식자재를 사러 간 동안 저 혼자 노점을 보고 있을 때였죠. 어디서 알고 찾아온 건지 저 멀리서 시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민기 엄마가 여기쯤이라더니 진짜 있네. 얘, 너 여기서 뭐하니? 우리 아들은? 나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한마디 인사나 안부도 없이 시어머니는 딱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있나요? 저희 사업 망하자마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만 보인 분인데요. 잠깐 모자란 식재료 좀 사러 갔다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되물었더니 한다는 말씀이 넌 한때 학원 선생님이었던 애가? 아휴, 아니다. 한때 레스토랑 사장 와이프였던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참. 어머니, 저희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길거리 노점이 아니라 길거리 노숙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요? 저희 지금 빚이 얼마인 줄은 아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대출이 안 되면 사채라도 사채라도 써서 사업에 뛰어들어야지. 큰 돈을 잃었으면 큰 돈을 만들 생각부터 해야지. 나 원참 이거 가지고 무슨 수입이 나겠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면 직접 사업이라도 하시지 그러느냐고 되묻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쥐꼬리만한 도움이나 위로라도 주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마저도 제 큰 착각이다 기대었더라고요. 그렇게 쓸데없는 핀잔을 듣고 있는 동안 남편이 돌아왔고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잔소리만 늘어놓은 뒤 자리를 떠났네요. 그 뒤로도 종종 어머니는 이곳을 찾아왔어요. 그간 남편의 물심양면 효심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사셨으면서 마치 자신의 지금 가난이 모두 남편 탓인 것처럼 쏘아붙이고 가시더군요. 그렇게 잊을만 하면 찾아와 들쑤시고 가니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분명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는 과정이었는데 툭 하면 찾아와서 그 희망을 짓밟는 소리만 해대고 가니 저도 모르게 사람이 점점 비관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변화는 결국 저희 둘의 부부싸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힘들수록 더욱 밝고 성실하게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건 매일같이 노숙자에게 분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일 끼니를 나눠주는 건 우리 형편의 사치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분은 나이가 꽤 돼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저희 노점을 찾아오시곤 하더라고요. 외관은 나름 깔끔하고 멀끔해 보이시는데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정신이 조금 쇠약하신 상태가 아닐까 싶었죠. 그분이 오실 때마다 남편은 반갑게 맞아주며 떡볶이와 순대 한 접시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남편과 이야기도 몇 번 해봤지만 매번 의견 차이로 부부싸움만 날 것 같아 나중엔 말도 거의 안 꺼냈네요. 그로부터 며칠쯤 지났을 때 저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 다가왔어요. 아직도 그날의 날씨까지 생생한데요. 아침부터 뭔가 스산하던 날씨였고 정오가 막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가 노점으로 또 찾아왔었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던 중 평소와는 다르게 시모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더군요. 요새 두 사람 사이는 여전해? 사업이 그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많이 싸우진 않고? 웬일로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다 걱정해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아니, 예전부터 꼭 한번 맺어주고 싶었던 친구네 딸이 있는데 그 집이 농장을 아주 크게 하는 집이걸랑? 근데 얼마 전에 그 집 딸이 이혼했다더라고. 돈이 하도 많은 집이라 우리 큰아들처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재혼감으로 아주 딱이라고 하더라. 어머니, 지금 설마 저희 이혼 장려하려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대놓고 하세요? 재혼감이라뇨. 아니, 뭐 이게 어째서 대놓고 얘기한 거니? 그냥 요즘 사이는 어떻느냐 하고 묻기만 한 거지. 나 원참.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둘이 이렇게 길바닥에서 대책 없이 사느니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각자 길을 걷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어. 응? 대낮부터 사람 마음을 아주 제대로 들쑤시고 가셨어요. 더 우라가 치밀었던 건 원래 12시쯤 남편이 노점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웬일인지 늦더라고요. 하필 그 상황에 시모는 이혼이 어쩌고 재혼이 어쩌고 하고 있고 그 말을 혼자 다 들어버렸다는 사실에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왔으면 더 강하게 빠르게 중재해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평소에 지각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는 건지 괜히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하지만 받았을 때 웬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대체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당신 늦는 동안 어머니 또 왔다 가셨어. 이번엔 뭘 하시는 줄 알아? 어?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여기 성모병원인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병원의 간호사분이셨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니 얼른 오셔야 한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온몸에 힘이 풀렸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 주저앉을 겨를도 없었죠. 저는 당장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남편의 상태를 제대로 볼 겨를도 없이 수술부터 동의했고 그 후가 되어서야 정황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CCTV도 없는 비오는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은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이 남자분 덕분에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었던 거랍니다. 제가 엉엉 울며 감사하다고 말하자 그분은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직 의식은 없다고 하시지만 생명에 지장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이 잘 끝난 모양이에요. 라며 감사하게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격한 정보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번호판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치자마자 곧장 내달리는 걸 보니 별 방법도 없을 것 같다며 그분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 남편을 병원에 옮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CTV도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대로 방치되었더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사람 목숨 하나 살리셨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분도 개인 일정이 있었을 텐데 곧장 119에 연락해 주신 건 물론이고 사고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병원에 있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목격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까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 더 죄송하기도 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부터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격자분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남편의 사고 소식부터 응급수술까지 너무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저는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조금 의아했던 점이 내내 덤덤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던 목격자가 손과 다리를 미세하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다 느껴질 정도로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을 가득 가린 건 다름 아닌 대여섯 대가 넘어가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었어요. 무슨 유명 정치인이라도 온 건가 싶을 정도의 광경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택시 문을 열고 내리는데 목격자분이 약간 얼어붙은 표정으로 쉽사리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그분은 헛기침과 함께 호흡을 몇 번 가다듬더니 아니요. 잠깐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자, 가보실까요? 라며 다시 평온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앞에 있던 고급 세단 중 가운데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남편이 매일같이 끼니를 챙겨주었던 노숙 할머니였거든요. 어두운 톤의 투피스 차림에 번쩍번쩍한 지팡이를 짚고 내리시는 모습을 보는데 차림새가 너무 달라서 처음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그 할머니가 제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보디가드들과 함께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멍하게 쳐다보기만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닌 제 옆에 있던 목격자에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는 할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옆에 있던 보디가드들이 오히려 저를 막아서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죠. 더 이상했던 건 목격자분의 반응이었는데요. 아무리 지팡이를 휘두른다지만 자신보다 체구가 한참 작은 노인이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방어 없이 그 매질을 다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제 발로 자수하러 온 줄 알았더니 목격자 행세를 하고 있어? 이런 귀신도 먹다 뱉을 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사람 목숨이 그리도 우습더냐? 그때부터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하루 종일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정신줄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할머니 곁에 있던 보디가드 분들이 저를 부축해서 간신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원래는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금방 경찰서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요. 그날 늦은 밤이 될 때까지도 저는 경찰서에 있게 됐어요. 심지어 의식이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 때까지요. 당신 많이 놀랬지? 나 깨어났어. 어디야? 간호사분 말로는 목격자랑 같이 경찰서에 갔다던데 아직인 거야? 여보, 깨어났구나. 아직 물도 못 마실 텐데 그렇게 말 많이 해도 돼? 나 금방 갈게. 그리고 목격자는 이제 없어. 범인은 찾았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깨어날 동안 목격자는 어느새 뺑소니의 범인이 되어 난동을 부리다 유치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 끼치고 어이가 없네요. 하루 종일 제 앞에서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척 연기했던 이놈은 사실 남편을 차로 받아버린 범인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남편을 쳐놓고 놀래서 달아나다가 얼마 안 가 이곳엔 CCTV도 길을 오가는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닫고 차를 후진해 남편을 뒤늦게 태워 병원으로 향한 겁니다. 마침 사고 현장 근처 건물의 옥상에 있었던 할머니가 그걸 모두 목격한 거고요. 범인의 정체를 뒤늦게라도 알게 된 건 모두 할머니의 덕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놀라웠죠. 이제껏 저는 그분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숙자 할머니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엉엉 울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자 할머니께서는 내가 뭘 한 게 있나요? 그저 옛 사옥 건물을 배회하던 기억상실증 환자일 뿐인데요. 정말 고마워하려거든 심성착한 당신 남편에게 꼭 고맙다고 해줘요. 내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요새 들어 둘이서 툴툴대던 모습은 다 기억이 나는구만.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요. 응? 알고 보니 할머니는 애초에 노숙자가 아니었답니다. 단기 기억상실로 인해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기억을 찾으려고 애쓰던 환자였을 뿐이었어요. 동시에 작은 식품회사의 오너셨고요. 할머니는 두어 달 전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었고 그 사고로 인해 기억이 드문드문 사라진 상태였다고 했어요. 당신들 노점이 있는 자리가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임대했던 사무실 터였어. 그래서인지 그 길을 걸으면 엉망진창이었던 기억이 시간 순으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더군.
그런데 심성 고운 당신 남편이 어느 날부터 나한테 요깃거리를 주는 거야. 맛도 어찌나 좋던지.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매일 같은 거리를 걸으러 나가는 할머니를 직원들이 걱정해서 말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회장님의 절대 안전과 스트레스 제한이 필수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걸으러 나가는 행동은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산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간 많이 고마웠소. 살림이 힘들어 보이던데 매일 나한테 음식도 주고 말도 건네주고 웃어주고 머지않아 진심 어린 보답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내 기억이 원체 오락가락해야 말이지. 이렇게 기억이 싹 돌아왔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가물가물해지니 아주 말썽이었지. 그런데 오늘 그 건물 옥상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난 뒤로 모든 게 생생해진 거야. 어쩌면 내가 당신들을 도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날 도운 걸지도 모르네. 할머니가 오늘 계셨던 사고 현장 근처의 건물은 할머니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번창하기 시작할 때쯤 사용했었던 구 사옥 건물이었다고 해요.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 저희 노점길을 지나 한참을 걸어 그 건물까지 기어코 찾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곳 옥상에서 상념에 잠겨 있다가 우연히 제 남편의 뺑소니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셨고 그 충격으로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뜻밖의 귀인이자 뜻밖의 은혜를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무슨 무료 급식소도 아니고 없는 살림에 노숙자 끼니를 왜 꼬박꼬박 챙겨주냐며 남편에게 핀잔을 뒀던 제 자신이 생각나서요. 그런 제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선행을 이어나간 남편이었기에 이런 은혜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스치는 하루였어요. 남편은 다행히 일주일 만에 거의 다 회복했고 머리 쪽을 꽤 크게 꿰매긴 했지만 수술 예후가 아주 깔끔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 감사하기만 해도 모자랄 상황에 가족이란 인간들은 어김없이 또 상처를 주러 오더군요. 남편의 교통사고와 수술 소식을 뒤늦게 들은 시모와 도련님이 병동에 찾아왔는데 와서 처음 한다는 소리가 합의는 했어? 합의금은? 이었어요.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교통사고도 아니고 하마터면 목숨이 날아갈 뻔했던 뺑소니 사고였다는 걸 분명 들었으면서도 그걸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생각한다는 게 너무 뻔히 느껴졌습니다. 헌데 그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닌가 보더군요. 남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나 당신 큰아들 맞아? 당신 배 아파 낳은 당신 첫째 아들 맞냐고. 대관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머리를 다쳤다더니 정신이라도 오락가락하는 게야? 그 정도로 다쳤으면 절대 고만고만한 돈으로 합의해주면 안 된다. 알지? 알면서도 한번 물어봤어. 당신이 날 아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움직이는 지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 그만합시다. 엄마 아들 관계. 내가 너무 익숙함에 속아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이젠 진짜 아닌 것 같네. 인연 끊고 삽시다, 제발. 뭐, 인연을 끊어? 하, 참. 피로 섞인 가족이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에 끊어지니? 말이나 돼 그게? 엄마는
나랑 인연이 끊기 싫은 거야? 아님 돈줄이 끊길까 봐 싫은 거야? 그럼 인연 끊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평생 동안 나한테 100원도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100원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시어머니 본인에게는 인연 끊자는 말이나 다름없었나 봅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한참을 흥분하며 난리를 치더니 저희가 끝까지 반응 없이 버티자 제풀에 지쳐 나가더군요. 그나마 도련님은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그런 엄마를 말리다가 나가기 바빴고요.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피해자 옆에서 버젓이 목격자인 척 뻔뻔하게 연기를 하던 범인을 솎아내는 것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으로부터의 도움에 평생 욕심만 부리다 인연이 끊겨버린 피부치들까지. 교통사고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엄청난 경험들을 한 번에 몰아서 한 기분이네요. 심지어 당장 급한 수술을 해결하느라 몇 푼 모았던 돈도 다 써버렸고 운영하던 노점은 그대로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저희를 또 한 번 살려주신 분이 바로 이번 사고의 진짜 목격자 할머님이셨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라 호칭을 바꾸고도 싶은데 할머니께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로 가족도 가게도 잃게 되어 얼마나 황망하겠느냐며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자리 좋은 가게 하나를 인수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받을 수 있겠냐며 저희가 몇 번이고 고사했는데도 어림없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불우이웃 돕듯이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 같어? 몸 약한 늙은이지만 이래봬도 한 기업의 오너야 내가. 난 너희한테 그저 적선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라고 알아? 수완도 좋고 솜씨도 좋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예전엔 레스토랑도 운영했다 했었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 보라고 한번. 할머니의 안목은 진짜였어요. 저희는 노점에서 팔던 분식과 예전 레스토랑에서 팔던 메뉴들을 적절하게 접목시켜서 퓨전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거의 남편의 옛 호황기 사업에 견주어도 될 정도로 스케일이 커지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단골 손님 1등은 당연히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저희 남편 레시피를 정말 좋아라 하시거든요.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아껴주시는 할머님을 얻게 된 저희 부부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상처는 영원히 상처로 남지 않고 언젠가 아물잖아요. 혹시 저희처럼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별 말 같지도 않은 사기꾼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처를 상처인 채로 남겨두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요. 익명이라는 힘을 빌어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나면 속이 좀 풀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네요. 남편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동네 교회 친구였죠. 학교 다닐 때는 그저 친구로만 지냈는데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데이트라는 것도 하고 그랬네요. 말이 데이트지 동네에 있는 빵집에서 단팥빵에 우유 한 잔 시켜놓고 앉아있다가 시청에서 을지로까지 지하도를 몇 시간씩 걷는 정도였죠. 그 당시엔 그게 사귀는 건지도 몰랐는데 주변에선 쟤네 둘이는 결혼을 하겠구나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5되던 해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칠남매 여섯째였는데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빠들 대학 가야 된다는 이유로 저는 여상에 진학했던 것도 싫었고 어떻게든 대학물을 먹고 싶었는데 바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도 돈 벌어 다 오빠들 등록금 대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놈의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뛰쳐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마침 제 옆에 있는 남편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제 성질이 좀 못돼 먹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은 못 참는 성격이에요. 매번 남자 형제들에게 다 뺏기고 살아서 그런지 최소한의 제 몫만큼은 꼭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서는 일부러라도 독하게 굴었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다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 가면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조용히만 지내서 그런가 윤희 네가 대단해 보여. 너는 누나 둘만 있다면서 왜 꺼다 놓은 보리자루야? 나도 모르겠어. 누나들이랑 있으면 주눅이 들어. 네가 당당해서 너무 좋아. 걱정 마. 우리 결혼하면 내가 너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게 해줄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큰 소리를 쳤는진 저도 모르겠네요. 시작부터 그 큰 소리를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동네 친구로만 알고 계셨었는데 결혼을 한다니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노발대발하셨어요. 얘가 왜 너랑 결혼을 하니? 니네 무슨 사이였는데? 저희 벌써 만난 지 5년 넘었어요. 모르셨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저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왜요? 얘는 정치인 사위 될 거야. 네 매형이 혼처 자리 알아보고 있는 거 알면서 너 지금 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정치인 사위로 들어가. 너도 정치해야 될 거 아니야. 남편에겐 누나가 둘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특히 큰 누나는 20살 때 결혼했는데 매형이 무슨 정치인 보좌관인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매형이 정해주는 혼처가 있으니 저는 안 된다는 거였죠. 반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얘가 왜 대학을 못 갔나 했더니만 니년이랑 연애하느라 그랬었네. 너는 얘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남의 인생 망칠 일 있어? 인생 망칠 건지 잘 될 건진 결혼해봐야 알죠. 너희 집에선 어른한테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가르치드냐? 버르장머리 하고는. 어머님과 저의 대치가 계속되자 그때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나 정치인 사위할 생각도 없고 정치인 같은 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내가 얘 때문에 대학 안 간 거 아니라는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 내가 국문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나 몰래 정치외교학과 원서 썼지. 난 거기 가기 싫어서 시험 안 보러 갔다고. 대학 얘 때문에 못 간 거 아니고 안 간 거야. 엄마 때문에. 남편과 만난 이후로 지금껏 남편이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봐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럴 거면 허락은 뭐하러 받으러 와? 결혼을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대신 난 한 푼도 못 보태준다. 그건 알고 지랄들해라. 허락 같지 않은 허락을 받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보나마나 친정에서도 제 결혼에 뭘 해줄 리는 만무했어요. 소박하게 교회에서 식을 올리자고 하고 집도 저는 그저 단칸방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 누나랑 살고 있는 집,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그럼 우리가 들어가 살면 되겠네. 미안. 엄마랑 누나한테 그 말을 못했어. 아마 결혼하면 내가 나가 사는 거라고 알고 있을 거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어머님과 단둘이 살기엔 집이 좀 크니 큰 누나네랑 같이 살았다고 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 반대라뇨. 뭔가 이상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선이라, 이제 우리 결혼도 할 건데 비밀은 없어야 되잖아. 혹시 너 뭐 어디서 주워온 자식 그런 거야? 그래서 구박받는 거야?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의 얘기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두 누나들에게 밀려서 아들 대접도 못 받고 구박덩이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특별히 아들아들하는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판치던 때고, 심지어 저조차도 집에선 아들만 귀한 줄 아는 바람에 억울하게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믿어지지가 않았죠. 남편도 꽤나 억울함은 있었던지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 물고가 터지더군요. 중학교 2학년 땐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랫목에 밥상 차려 있길래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만 밥상을 엎어버렸어. 뭐? 아들이 배고파서 밥 좀 먹는데? 그게 누나들도 손 안 댔는데 먼저 먹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큰 누나랑은 12살, 작은 누나랑은 10살 차이가 나기에 늦게 얻은 아들 더 귀하게 키웠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누나들 먹기 전엔 손도 못 대게 하고, 작은 누나 결혼 시기와 남편 고등학교 입학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돈 들어갈 때가 많다며 교복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다행인지 남편을 예뻐라 하던 중학교 때 선생님이 교복을 맞춰주셨다고요. 남편은 저한테 그동안 속상했던 걸 다 이르는 아이 같았어요. 연민의 마음이 들기도 했죠.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잘해주고 싶었네요. 고민 끝에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요. 한마디로 단판을 지으러 간 거죠. 당장 집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선일이 거잖아요. 저희 결혼식 전까지 큰 누나네 이사하라고 하세요. 얘 당돌한 거 봐라.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어디로 이사 가라 그래? 어머님, 유산법 모르세요? 아버님이 문서까지 남기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고소하면 어머님이랑 큰 누나랑 다 깜빵 가요. 제가 알긴 뭘 알았겠어요. 유산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걸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반협박 비슷하게 한 건데 다행히도 그게 먹히더군요. 해서 결혼과 동시에 저희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은 아니셨어요. 아예 보따리를 꾸려놓고는 저희한테 말씀하셨죠. 나는 큰딸네 가서 살 테니 그리 알아라. 어머님 얘기에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왜 누이랑 살아요? 글쎄 나는 너랑은 못 산다. 아니 안 산다. 아이 싫다고. 보다 못해 제가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그러시면 남들이 저희만 욕해요. 지 엄마도 안 모시고 사는 아들이라고. 그런 건 미리 저희랑 의논을 하셨어야죠.
내가 너희네랑 왜 의논을 하니? 내가 간다는데. 하여간 난 여기서 니들이랑 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그리 알아. 절대 안 된다던 남편도 어머님이 하도 우기시니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렸죠. 집을 되찾게 돼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 남편은 그 집에서 어머님 못 모시고 사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 가지는 못했어요. 그 집에 살면서 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3살 되던 해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큰 신우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신다는데 하루만 집 좀 빌려다오. 큰 고모 집이 어디가 어때서요? 그 집보단 이 집이 낫잖니. 애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절대 반대했지만 안 그래도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던 남편은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핑곗거리였더군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도록 큰 신혼에는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다며 며칠 버티고 그 다음엔 큰 고모부가 바빠서 움직일 시간이 없다며 버티더니 아예 눌러 앉은 거죠. 게다가 제가 집을 찾으려고 했던 협박이 거짓이었다는 걸 어머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네가 날 바보로 알았지? 내가 모르고 당한 줄 아니? 알고도 속아주는 척한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집 작은 데선 죽어도 답답해서 못 살고 니네랑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사니. 선일이 네가 얘기해봐라. 내가 어떡하면 좋겠니? 남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어머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히려 남편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주눅들어 살았단 얘기에 마음이 아파서 웬만하면 남편이 하자는 일을 다 맞추며 길을 살려주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이번엔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 애도 있는데 당신은 우리 생각은 안 해? 왜 어머님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받아주고 그러는데? 연주 엄마, 어머니가 큰 누나네 좁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내가 많이 불편했어. 죄를 짓는 것 같았다고. 우리야 어디서 살면 어때? 차곡차곡 모아 다시 내 집 마련하면 되지. 어머니가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 마음 편히 살게 해드리자고. 당신한텐 내가 미안해. 그래도 이번엔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 당신한테 더 잘할게. 속이 터졌지만 어쩌겠습니까. 고집불통 시어머니의 착해 빠진 남편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면 구박덩이 남편 조금은 편히 대해주시려나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을 내어주고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어느 해 추석이었는데 연휴가 짧아 어머님과 보낼 시간이 짧다며 남편은 하루 일찍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미리 전화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 연휴 전날에 일찍 갈게요. 그럴 거 없다. 너희 큰 신우 시댁에 갔다가 추석 하루 지나고 온다고 했고 작은 신우도 그때 맞춰 온다고 했으니 오려거든 그때나 오든가. 아무래도 이상하죠. 제사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도 많을 텐데 누이들 늦게 온다는 이유로 아들을 오지 말라고 하다뇨. 남편도 그건 안 되겠다며 시어머님이야 그러시건 말건 그냥 하루 일찍 갔습니다. 보통은 아들 며느리가 손녀 데리고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가 갔는데도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며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네 가족들 오기 전날에야 제 얼굴을 보시고는 신우들 오기 전에 음식 준비나 다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연휴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 날은 남은 음식이나 고기며 과일을 다 큰 신우네 먹을 거 따로 담아놓고 작은 신우네 거 싸주고는 저희한테는 비닐봉지 하나도 안 건네시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데 아무래도 당신은 좀 힘들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테고 내가 미안해. 정작 남편은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도대체 왜 아들을 이리 미워하는지 미칠 정도로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이 보기엔 어머니나 누나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 눈엔 안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당신은 구박덩이로 보이지. 그러나 저러나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그저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않겠어? 아이고, 천사 납셨네. 마음이 그리 넓어 좋겠어, 당신은. 천사랑 사니 당신은 좋은 거 아닌가? 딸이라고 대우 못 받고 살았던 친정에서도 제 할 말만은 하고 살았던 저로서는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지만 남편은 도대체 속이 아닐 텐데도 저렇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참는 게 오히려 대단하다 싶었죠. 제 속은 터졌지만 그래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묘소에 올라갔다가 남편이 뭘 두고 왔다며 잠깐 내려간 사이 선산을 관리하던 종갓집 큰아들이 뜻모를 얘기를 꺼내더군요. 선일이 댁이라도 우리 선일이한테 잘 좀 해줘요.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희가 저렇게 구박덩이가 된 거예요?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가 싶네요. 그래, 선일이 댁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얘기할게요. 선일이는 지 누나들이랑 씨가 달라요. 여기 누워 계신 형님 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집안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형님이 그냥 다 품고 넘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부인이 딴 남자랑 아랫돌이 맞춰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단 말입니다, 형님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남편은 시어머님이 바람을 펴서 가진 자식이었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시어머님은 물론 남의 자식까지 품어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는 시아버님의 사진 속 얼굴도 안 닮았고 어머님이나 신우들과도 닮은 구석이 없네요. 그래서 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놈이 지 아들이라는 핑계로 온갖 협박을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돈도 많이 뜯겼을 거예요, 형님이. 그런 양아치한테 선일이 내주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님의 불륜 상대였던 생 양아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목숨을 잃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를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선일이가 그 인간을 쏙 빼닮았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덕꾸러기처럼 산 선일이만 불쌍하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선일이 댁이 좋은 사람이라서. 세상 모두가 다 알고 남편만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게 맞았어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더군요. 신우들도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태어날 무렵엔 신우들은 이미 10살이 훌쩍 넘은 나이였으니까요. 제 남편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었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와 한패가 돼 남편을 괴롭혔던 거죠. 그렇게 자랐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으로 오열하게 되더군요. 저는 제가 알게 된 이 진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당장은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마음속에 꾹 담고 아예 납땜질을 해두자고 결심했죠. 차라리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생신 때였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늘 그랬듯 통보를 하시더군요. 다음 달에 있을 네 아버지 제사부턴 안 모실 테니 그리 알아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화를 냈어요.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안 모십니까? 어머니, 아무리 어머니가 그러셔도 이건 아닙니다. 누나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봐. 하지만 신우들이 남편 편을 들어줄 리 있겠습니까? 평생 한패거리를 먹고 살아왔는데요. 신우들이 한마디씩 시어머님 얘기를 거들었어요. 엄마가 그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이제는 제사 안 모시는 집들도 많다고 하고. 너넨 교회 다니지 않니? 교회에선 제사 못 모시게 한다던데? 우상숭배라고. 겸사겸사 잘 됐네 뭐. 이런 걸 두고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하는 건가 봐요.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얘기가 된 걸 제가 모를까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괜히 저희가 교회 다니는 걸 핑계로 저렇게 둘러대는 게 아주 꼴도 보기 싫었죠. 저는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내가 이제껏 다 참고 다 내주고 사니까 내 말은 말 같지도 않아? 나 이 집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제사만큼은 나랑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참도 좋아하시겠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판이야.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젠 하다못해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는구나. 아유, 내 팔자야. 아들 복이 이렇게 없다 내가. 아유, 머리야. 혈압이 올라 좀 누워야겠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끙끙 앓는 소리까지 내며 드러누우셨습니다. 더 이상 우길 핑계는 없고 남편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니 혈압이 올라 쓰러진 척 쇼를 하던 거죠. 더 대단한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랑 누나들이 안 모시겠다고 하면 나라도 모실 거야. 아버지 제사 때 우리 집으로 오든 말든 그건 알아서더라고.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나왔죠.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모를까. 진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더 짠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 악마 같은 여우들의 속을 해서 어떻게든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랬어요. 연주 아빠, 이제부터 당신 그냥 고아인 줄 알고 살자 우리.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게 속 편하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두 말 않고 다 했잖아. 집 내준 것까지. 그거 당신 나한테 진빚이다 생각하고 이번만은 내 말 들어줘. 아버님 재산 내가 모실 테니까 이제 우리가 큰 고모네로 가는 일은 없기로 하자.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일이야 이건. 명절이고 어머님 생신 때고 아들네 두고 왜 딸네 집에서 모여? 안 그래?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자고. 우리 집에서 다 하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응? 남편이 100번 생각해도 제 말이 맞는 말이겠죠. 그동안은 하도 그러고 살아 인이 배겨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다 쳐도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다행히 아버님 제사 문제로 화가 많이 난 남편은 제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이나 신우들은 어쩌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죠. 평생 꼴도 보기 싫었던 혹 하나 뗐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명절에도 아버님 제사 때도 남편 생일이나 다른 중요한 날에도 아들 집으로 오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는 자연스럽게 연이 끊어졌다 싶었어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도 남편이야 속으로 애가 많이 탔겠죠. 시어머님이나 신우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든 무슨 짓을 하든 자기 할 도리는 똑바로 해야 한다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저 사람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까 싶어서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남편을 보듬으며 살았어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아껴주면서요. 시간이 많이 흘러 저도 남편도 나이 60을 바라보던 어느 날 큰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일 나가고 집에 없어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때 살던 거기 살지? 내일쯤 한번 들를까 해.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그러더니 무슨 일이시래요? 그래, 우리한테 많이 서운했을 거 알아. 자세한 얘긴 만나서 하자고. 이 얘기를 전하니 남편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가까이를 연락도 없이 지내던 누나들이 이제 90이 다 됐을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하니 기뻤을까요? 싫었을까요? 좋든 싫든 찾아오겠다는 사람을 내칠 심성은 못 되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달갑지 않았음에도 이것저것 찬도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신우들이 모시고 온 시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더군요. 이미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도록 나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해? 누나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런데 신우들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네요. 그래, 그게 미안해서 이렇게 왔잖니. 이제라도 아들 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 더 늦기 전에 엄마한테 효자 노릇 좀 해라. 듣자하니 상황 파악이 딱 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고모들 얘기는 이제 와서 우리더라 어머님을 모셔라 이거예요? 자네가 뭘 알겠어. 우리 선일이처럼 착한 애가 괜한 일로 엄마랑 틀어져 지내면서 얼마나 소갈이를 했겠어? 고모들 미쳤어요? 그동안 어머님도 고모들도 이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노인네 제정신 아니니까 돌보기 힘드니까 떠넘기는 거잖아요. 난 못해요. 당신 말 좀 해봐.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걸 보는 제 속은 또 터졌죠.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난리 친 것도 있어요. 어차피 남편 뜻대로 될 거 신우들한테 못된 소리라도 하자 싶었으니까요. 제가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신우들은 시어머님을 그대로 두고 마치 그 옛날 부모를 고려장하듯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던 몹쓸 노인네 뒤치다꺼리하는 것보다 제가 더 열통이 터졌던 건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동안 어머니한테 죄짓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라도 그 죄값 할 수 있으니까. 속이 뒤집힐 노릇이죠. 죄는 누가 지었고 죄값은 누가 받아야 하는데요. 뒤늦게라도 그간 못한 요도를 다 하겠다며 남편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오히려 제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말라면서
용변수발까지 자기가 다 할 정도였죠. 정성도 그런 정성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자기 아들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내 아들 어디 갔어? 어머니 아들 여기 있잖아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한테 데려다 줘. 예. 어머니 아들한테 모셔다 드릴게요. 이것만 잡숫고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들이대며 아들이 누구냐고 물으니 큰 고모부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헛소리마저 다 이해했어요. 치매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못한 거 다 해드리겠다며 그야말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 옆에 두고 아들한테 가겠다는 시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워 동네 한 바퀴 돌며 꽃 구경도 시켜드리고 금방 먹고도 배고프다고 소리소리 지를 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간식거리도 챙겨드렸죠. 보다 못해 그래도 목욕이나 용변수발은 제가 들겠다고 했어요. 제가 목욕을 시킬 때면 인연이 사람 죽인다면서 온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땐 진짜 너무 미워서 등짝 한 대 때려주기도 했네요. 결국 시어머님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지엄마 버리고 간 신우들한테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디 제 남편이 그럴 사람인가요? 신우들 다 불러 어머님 보내드리면서도 남편은 평생 보이지도 않던 눈물을 연신 흘렸네요. 자기가 불효자라면서요.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년 힘들게 사신 것 같다고 자기는 평생 죄인이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진짜 요만큼도 없어? 글쎄, 없는데. 분명 있을 거야.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얘기해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굳이 하나 뽑자면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번 못 들어본 거? 제 억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60평생을 엄마란 사람한테 사랑한단 말 한마디도 못 들어본 자식이 세상에 어딨답니까? 그게 얼마나 소원이었을까요? 그 소리 한 번을 못 들었으니 이 남자 남은 생에 그 한은 또 어쩐답니까? 저는 나중에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편히 모든 걸 다 얘기해야지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비밀 죽을 때까지 묻고 가기로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어긋나버린 인생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 모든 걸 알게 된데도 뭐 좋을 거 있겠어요. 평생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밖엔 더 들겠습니까? 그래서예요. 제가 먼저 시어머님 제사를 모시겠다고 한 것도 화장하자는 신우들 얘기에 화를 내며 시아버님 모소 옆에 모시자고 한 것도 다 그래서입니다. 남편 마음 죽을 때까지 편할 수 있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제 가슴에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